지금 북한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총애하던 북한의 핵심 과학자가 남한으로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삭의 아내와 어린 딸을 북한에 남겨두고 혼자 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가족을 버린 비겁한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대체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사연자의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는 강혜원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 제3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수업하고 있지만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하 32도. 그날 아침 교실 온도계가 가리킨 숫자였습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첫 시간 수업에 들어갔을 때 맨 앞줄 경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갑을 낀 채로도 연필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추웠죠. 난방이 끊긴 지 47일째였습니다. 칠판에 2차 방정식을 적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유리가 쓰러졌어요. 돌아보니 맨 뒷줄 여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또야. 이번 주에만 3번째야. 옆자리 아이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굶어서 쓰러지는 게 일상이 된 교실. 35명 중 18명만 출석했고 그마저도 반은 조는 상태였습니다. 유리를 부축해 일으키는데 제 몸에서도 이상한 신호가 왔습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며 구토가 올라왔죠. 임신 3달.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선생님도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유리를 보건실로 데려가자. 하지만 보건실이라고 해봐야 찬물과 소금이 전부였습니다. 약은 6개월 전에 떨어졌고 보건 선생님도 영양실조로 자주 결근했죠. 교실로 돌아와 수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뭐든 물어봐. 수학 배워서 뭐해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을 텐데.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14살 아이의 입에서 굶어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 경진아, 수학은? 대답하려는 순간 경진이의 눈이 뒤집어지며 책상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경진아, 정경진. 달려가 아이를 안았는데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몸. 14살이 아니라 8살 같은 몸무게였죠. 그때였습니다. 제 뱃속에서 또 다른 생명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될까?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선생님, 경진이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반장 손심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장마당도 못 나가고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아이들이 하나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린 무 조각을, 누군가는 강냉이 2알을 꺼냈죠.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나누려는 마음들. 선생님, 저희가 모은 거예요. 경진이 깨어나면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이런 곳이 아닌데. 방과 후 경진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는 뼈만 남은 채 누워 있었고 6살 남동생은 벽지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경진이가 폐를 끼쳐서. 어머니, 이게 뭐예요? 당장 병원에 가셔야. 병원이요? 돈이 어디 있다고. 집에 돌아오는 길,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꽁꽁 원강 너머로 중국의 불빛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 누군가는 배불리 먹고 있을 텐데.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집에 들어서자 남편 석진이 물었습니다. 해산물리학연구소 연구원인 남편도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있었죠. 경진이가 교실에서 쓰러졌어요.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도 못 가고. 또 아이가 쓰러진 거야?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석진, 우리 둘째가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3달이에요. 이 아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야 하나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혜원아, 내가 방법을 찾을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첫째 세린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7살 세린이도 또래보다 작았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었죠. 조용히 해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아니, 더는 못 참겠어. 핵무기 만드는 데 쓸 돈으로 아이들이나 먹였으면. 남편은 물리학자였지만 실제로는 핵무기 개발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연구가 뭔지 알아?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경진이가 쓰러졌다. 내일은 누가 쓰러질까? 내 뱃속의 아이도 언젠가는. 아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살게 하고 싶다. 자유롭게 숨쉬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곳에서.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원, 나 중국 단동에 출장을 가야 해.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연구 자재를 구하러 간다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사흘이면 돌아올게. 세린이 잘 부탁해. 공항으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하며 왜인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리고 응? 사랑해요. 남편이 잠시 멈춰 서더니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혜원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경진이는 여전히 결석 중이었고 또 다른 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죠. 칠판에 쓴 수학 공식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 공식이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교실만큼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어야 했으니까요. 자, 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워볼까? 떨리는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혜원 동무, 당장 보입으로 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보이부에서의 신문은 예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남편의 출장 일정을 확인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연구소 일이 길어진 줄 알았습니다. 중국 쪽 거래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연구소 보이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강혜원 동무, 남편이 언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연구소에 무단결근한 지 일주일이 넘었소. 당신 정말 모르는 거요? 무단결근이라니. 남편은 분명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보이부 요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택 수색을 해야겠소. 2시간 동안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서랍 하나하나, 책 한 권 한 권까지 샅샅이 뒤졌죠. 다행히 의심스러운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저를 피했고 교장 선생님은 수시로 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강 선생,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입덧이 심해지고 있었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물도 마시지 않았죠.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지금은 버텨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누가 전해달래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라오. 기다려주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살아있구나. 하지만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쪽지를 삼키듯 찢어버리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조각들을 흘려보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석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집에 돌아오니 세린이가 물었습니다. 7살 딸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곧 올 거야.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대. 무슨 일인데요? 우리 세린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이야.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임신 넉 달째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고 항상 교재를 배 앞에 들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쿵쿵쿵. 거친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다. 문 열어. 세린이를 꼭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5명의 보이부 요원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혜원, 넌 체포됐다.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혐의다. 반역자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 강석진이 남조선으로 도주했다. 그것도 국가 기밀을 들고 말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조선. 남편이 남한으로 갔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제 옷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엄마 가지 마. 괜찮아. 세린아, 엄마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트럭에 실려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을까? 왜 우리를 두고 혼자 갔을까? 보이부 지하실은 지옥 같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희미한 전구 하나, 그리고 끝없는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도주 계획을 알고 있었지?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부부가 어떻게 모를 수 있어.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배를 보호하려고 웅크렸지만 등과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도주하려 했지. 인정해. 아닙니다. 전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도망을 갑니까? 사흘 밤낮을 신문받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버텼습니다. 입덕과 구타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한 요원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남편이 남조선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북조선 핵 프로그램의 실상을 폭로했어. 이제 믿겠나? 신문 사진 속 남편은 낯설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선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제가 아는 석진이었습니다. 당신 남편 덕분에 우리나라가 국제적 망신을 당했어. 가족까지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으니까요. 결국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즉시 해직되었고 우리 가족은 반역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강혜원 동무는 더 이상 이 도시에 있을 수 없소. 내일까지 짐을 싸시오.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지라는 것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세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사흘 동안 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는데 무서워서인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안 와? 우리 나쁜 사람이야? 7살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먼저 길을 찾으러 갔다고. 아니면 우리를 버렸다고? 그날 밤, 저는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교과서 몇 권과 사진 한 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혜원, 언젠가 이해해 주길.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만나자.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임신 넉 달의 몸으로 어린 딸과 함께 추방지로 가야 한다니. 창밖으로 해산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압록강 너머 중국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죠. 내일이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보이부 트럭이 왔습니다. 빨리 타, 꿈을 대지 말고. 세린이 손을 잡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덜컹거리는 트럭에 몸을 맡겼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트럭은 시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부 청사로 다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왜 다시 보이부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당분간 감시거주다. 감시거주. 추방보다는 나은 걸까요? 아니면 더 나쁜 걸까요? 보이부 청사 뒤편의 작은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미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지내게 될 거다. 보이부 요원 한 명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같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이죠. 김철수 대원, 3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도 다 국가를 위한 일이니 이해해 주시오. 그의 아내와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세린이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죠. 서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외출 금지, 방문객 금지, 편지 금지. 학교는 당연히 갈 수 없었고, 세린이도 유치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밖에 못 나가? 잠깐 동안만 참자.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김대원은 의외로 무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눈치였죠. 특히 그의 아내 은경 씨는 제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임신하셨네요. 몇 개월이에요?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 은경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배가 나와 있었죠. 넉 달입니다. 힘드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은경 씨는 가끔 몰래 영양식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인가 봅니다. 감시자와 피감시자 사이에도 연민은 존재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김대원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다스러워진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말이오. 대단한 사람이더군. 핵무기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다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석진이 그런 일을 했다고? 남조선에 넘긴 자료가 엄청나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핵 프로그램이 다 노출됐다나. 전 정말 몰랐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알았으면 같이 갔겠지. 근데 왜 두고 갔을까? 당신들을?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혼자 갔을까?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을까? 어쩌면 당신들을 데리고 가려고 준비 중일지도 모르지. 김대원의 말에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석진이 우리를 데리러 올까? 감시 거주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임신한 몸으로는 더욱 힘들었죠. 병원도 갈 수 없었고 약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배가 고파요. 세린이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배급은 거의 없었고 김대원 가족과 나눠 먹어야 했으니까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먹어야 했지만 세린이가 배고파하는 걸 보면 차마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위부 내부에서도 숙청이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탈북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서요.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은경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대원도 점점 예민해졌죠. 우리를 감시하는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김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혜원 동무, 내일 다시 신문이 있을 거요. 또요? 전 정말 아는 게 없는데 이번엔 다를 거요. 중앙에서 직접 내려온다고 하니 조심하시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이 느껴졌죠.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세상에 태어나게 될까요? 엄마, 무서워. 세린이가 제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예고된 대로 중앙보위부 요원들이 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의 남자들이 저를 데려갔죠. 이번엔 거짓말하면 안 돼. 다 알고 있으니까. 신문실은 더 춥고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소? 탈북 계획을 말하지 않았나?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출장 간다고만. 그럼 이건 뭐요?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에서 찢어낸 것 같았는데 수학 공식들 사이에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당신은 수학 교사잖소. 이게 암호라는 걸 모른다고? 암호? 자세히 보니 정말 수학 공식을 이용한 암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죠. 남편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닙니다. 전 정말 그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가 위험한 건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디 아프시오?
요원 중 한 명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신했소?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도 당황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죠. 결국 그날 신문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배 아픔은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를 불러야 해요. 은경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대원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은경 씨의 간청 끝에 겨우 의사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늙은 의사는 간단히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 증상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또 끌려갈지,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방 명령이 다시 내려왔소. 이번엔 진짜요. 김대원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안도와 걱정이 섞인 얼굴이었죠. 어디로 가게 되나요? 백암군 상고리오. 거기서 알아서 사시오. 백암군.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통도 끊기고 전기도 없는 오지라고 했죠. 임신한 몸으로 거기까지 어떻게. 은경 씨가 걱정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은경 씨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중국 돈 몇 장과 비타민이 들어 있었죠. 저희 남편이 압수한 당신 물건 중 일부예요. 미안해요. 이것밖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시자의 아내가 보여준 작은 친절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길이었죠. 세린이는 제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뱃속의 아이는 여전히 꿈틀거렸습니다. 트럭이 해산을 벗어나자 익숙한 풍경들이 사라졌습니다.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과연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트럭이 멈춘 곳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백암군 깊은 산골,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마을, 운막 같은 집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 저 집이 너희가 살 곳이다. 보위부 요원이 가리킨 곳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흙집이었습니다. 지붕은 구멍이 나 있었고 문은 나무 판자로 대충 막아놓은 상태였죠. 엄마, 여기서 살아요? 세린이의 물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임신 5개월의 몸으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빨리 들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러 올 테니 도망갈 생각하지 마. 트럭이 떠나고 나자 정막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집 안은 더 참담했습니다. 흙바닥에 가마니가 깔려 있었고 부엌이라곤 돌로 대충 만든 아궁이가 전부였습니다. 일단 청소부터 하자. 세린이와 함께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것을 들 수는 없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마른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구나. 반역자 가족이라며? 경계의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반가웠습니다. 네, 저희는 말 안 해도 알아.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지. 애까지 뵌 몸으로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는 우리를 딱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물은 저 아래 계곡에서 길어와야 해. 장작은 산에서 주워오고 먹을 건 알아서 구해야지. 막막했습니다. 물을 길어오는 것도 장작을 구하는 것도 모두 일이었죠.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 배고파요. 가져온 식량은 며칠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야 했죠. 다음 날부터 세린이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나물이라도 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초겨울의 산에는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줌마, 뭐 캐려고? 마을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영양실조로 마른 몸이었지만 산에서 사는 법을 알고 있었죠. 도토리는 저기 참나무 아래 찾아봐. 칡뿌리는 저 언덕에 있어. 아이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에 필요한 영양과는 거리가 멀었죠. 밤이 되면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장작이 없어 온 식구가 한 이불에 들어가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세린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울면 아이는 더 불안해할 테니까요. 아빠도 우리 보고 싶어 할 거야.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거짓말 같은 위로였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지탱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인가 싶어 심장이 쿵쾅거렸죠. 강혜원 선생님 맞으시죠?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절박해 보였죠. 누구시죠?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3년 전 선생님 제자였어요. 양정희입니다. 정희, 기억났습니다. 수학을 유독 잘했던 학생이었죠. 대학에 갔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여기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며칠을 찾아다녔어요. 정희는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쌀과 된장, 그리고 비타민이 들어 있었죠.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대학도 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곳까지 찾아와 준 제자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선생님, 들으셨어요? 선생님 남편분이. 네, 남조선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다고. 탈북자들 돕는 일을 하신대요. 특히 가족 있는 사람들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우리를 데리러 올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정희가 떠난 후 희망이 생겼습니다. 버텨야 한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 한다. 하지만 겨울은 점점 깊어갔고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임신 6개월, 배가 많이 나와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어느 날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조산기가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 도와주세요. 이웃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다리 차지도 않았는데. 빨리 누워. 하지만 병원은 고사하고 산파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참아야 해. 지금 낳으면 아이가 위험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만날 자유를 위해. 다행히 진통은 가라앉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니. 그러던 중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숨어 지내던 다른 추방자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탈북 루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 돈만 있으면. 정말이에요? 압록강 상류 쪽에 브로커들이 있대. 위험하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고.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탈북.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엄마, 나 계속 여기 살아야 해? 세린이의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도해야 한다. 자유를 찾아야 한다.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경 씨가 준 중국 돈을 아껴두었고 정희가 가져다 준 식량으로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보이부 감시가 뜸해진 틈을 타 마을을 빠져나온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강혜원 선생님, 맞습니까? 누구시죠? 남편분이 보낸 사람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일까? 석진이 정말로 우리를 데리러 사람을 보낸 걸까? 증거가 있습니까? 남자는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석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나만 어딘가의 사무실로 보였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내일 밤 출발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 하지만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어린 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 남자를 믿어도 될까? 함정은 아닐까? 보이부의 시험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왜 안 자? 세린이가 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였죠.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자자, 우리 세린이.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고 나무를 캐러 갔죠. 혹시 감시하는 눈이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이분이 안내를 맡을 겁니다. 여자분이 같이 가는 게 덜 의심받을 테니까요.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박순옥입니다. 앞으로 제 동생이라고 하세요. 만삭인 동생을 친정에 데려가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가짜 신분증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오늘 밤 10시에 출발합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아이는 절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순옥 씨가 작은 약병을 건넸습니다. 수면제예요. 아이에게 조금만 먹이세요. 위험한 구간을 지날 때 필요할 겁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인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사진 몇 장과 옷까지. 그리고 정희가 준 비타민. 그게 전부였죠. 세린아, 오늘 밤에 여행을 갈 거야. 여행. 어디로? 아빠가 있는 곳으로.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빠 만나러 가? 응. 그런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이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느끼는 것 같았죠. 밤 10시,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순옥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말은 최대한 삼가고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산길을 걷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악물고 따라갔죠. 2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트럭 짐칸에는 이미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쉿! 조용히 하세요. 검문이 있을 수 있어요.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배가 당겼지만 참았습니다. 세린이를 꼭 안고 있었죠. 새벽 2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압록강까지 1시간 정도예요. 1시간.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탈북하려던 젊은 남자가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죠.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얼음강. 그 너머는 중국이었죠. 잠깐, 뭔가 이상해요. 순옥 씨가 멈춰 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죠.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경비대 교대 시간이 좀 이상하네. 기다려봐요.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일행이 얼음 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세린이 손을 잡고 걸었죠. 아니, 걸으려고 했습니다. 으악. 발을 내딛는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배를 보호하려고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충격이 전해졌죠. 괜찮아요? 순옥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요, 빨리. 일어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미끄러웠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죠. 조심해. 얼음이 약한 곳이 있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세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가자. 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해쳐. 북한 경비대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죠. 특히 저 같은 임산부는 이쪽으로. 순옥 씨가 저를 끌고 얼음 뒤로 숨었습니다. 세린이 입을 막고 숨을 죽였죠.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놀랐는지 발길질을 했죠. 그때였습니다. 야, 오늘은 이상 없다. 돌아가자. 다른 경비병의 목소리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로 그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리 돈을 준 경비대예요. 빨리 가요. 순옥 씨의 말에 모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누군가 조용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여기서 안심하면 안 돼요. 중국 공안도 위험해요. 빨리 안전가옥으로 가야 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협력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차로 이동합니다.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난방이 된 차 안이 천국 같았죠. 선생님, 특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임신 중이시니까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안전하게 모셔가겠습니다. 석진의 이름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그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거구나. 엄마, 이제 아빠 만날 수 있어? 세린이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더 가면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새벽 5시쯤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중국 농가였죠. 일단 여기서 며칠 쉬면서 다음 일정을 준비할 겁니다. 순옥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 넘어지셨을 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배가 계속 당기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죠.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방에 누웠습니다. 세린이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었죠. 해냈다. 정말로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창밖으로 중국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해였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과연 우리는 무사히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석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배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날 수 있기를. 안전가옥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져서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고 했죠. 매일 순옥 씨가 상황을 확인하러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검문이 심해요. 특히 임산부나 아이 동반자를 집중 단속한대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어떻게 될까? 북송되면 뱃속의 아이는. 걱정 마세요. 우리도 대비책이 있어요. 순옥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중국 여권 2개였죠. 선생님은 제 동생 왕메일이, 세린이는 왕샤오롱이에요. 중국 교포라고 하면 돼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사진도 이미 바뀌어 있었죠. 중국말은 걱정 마세요. 최대한 말을 아끼면 돼요. 임신 후기라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이해할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몽골로 가는 국제선 버스를 탈 거예요. 가장 안전한 루트예요. 몽골? 순옥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몽골은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나라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해요. 하지만 중국을 횡단해 몽골까지 가는 길이 쉬울 리 없었죠.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공안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불안해 보이면 의심받아요. 세린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죠. 여권 검사합니다. 공안이 다가왔습니다. 순옥 씨가 자연스럽게 여권을 건넸죠. 어디 가는 거요? 언니가 몽골에 살아요. 동생이 애 낳으러 가는 길이에요. 공안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만삭이네. 위험하지 않소? 병원이 언니 집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나으려고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공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죠. 그때 세린이가 중국말로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우리 이모 집에 가요. 순옥 씨가 미리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공안의 표정이 누그러졌죠.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통과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죠. 버스가 출발하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28시간의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이거 드세요. 순옥 씨가 빵과 물을 건넸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요. 버스 안 음식은 비싸고 맛없거든요. 고마웠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버스는 끝없는 중국 대륙을 달렸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죠. 엄마,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세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다른 나라야. 하지만 곧 우리가 살 곳에 도착할 거야. 밤이 되자 버스 안이 추워졌습니다. 세린이를 품에 꼭 안았죠. 뱃속의 아이도 추운지 계속 움직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의 중국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전해졌죠. 새벽녘, 버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전원 신분증 검사, 짐 검사, 공안들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순옥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죠. 침착하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한 명씩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죠. 여권.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공안이 유심히 들여다봤죠. 왕메일이 임신 몇 개월이오? 7개월이요. 목적지가 몽골이요. 거기서 뭐 하려고? 언니가 살아요. 출산하러 가요.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중국말이 서툰 것 같은데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북 지방 사투리예요. 우리 동생은 시골에서 자라서. 춘옥 씨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흐렸습니다. 공안이 다시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통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겨우 통과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죠.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몽골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을 만했지만 점점 심해졌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조금. 배가 아파요. 얼마나 남았죠? 6시간 정도요. 참으실 수 있겠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병원에 가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시야가 흐려졌죠. 엄마 왜 그래? 세린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나오려는 것 같았죠. 선생님. 이러다 버스에서 춘옥 씨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옆자리 중국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먹으라고 했죠. 진통 완화제예요. 제 며느리도 임신 중인데 따뜻한 물에 약을 타서 마셨습니다.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죠. 드디어 몽골 국경이 보였습니다.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중국 출국 심사와 몽골 입국 심사. 목적이 뭐요? 친척 방문이요. 임신 중인 것 같은데 병원 서류 있소? 준비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춘옥 씨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뒀죠. 통과. 드디어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국가의 땅을. 해냈어요. 이제 안전해요. 춘옥 씨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몽골 이민국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탈북자이신가요?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 처음으로 태극기를 마주했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적대국의 상징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혜원 씨 맞으십니까? 대사관 직원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남편과 통화할 수 있다니. 손이 떨려 수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석진이? 혜원아. 정말 혜원이 맞아? 무사한 거야? 2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 보위부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 먼저 와서 길을 만들어야 했어. 우리 세린이도 있고. 그리고 알아. 다 알고 있어. 둘째 가진 것도 알아. 국정원에서 모든 정보를 전해줬어. 국정원. 그때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국정원에서 모든 것을 도와줄 거야.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대사관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서울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처리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물으니 위장 신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국적자로 위장해서 가야 안전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또 다른 가짜 신분. 하지만 이번에는 자유를 위한 마지막 위장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건강 상태가 걱정됩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배는 여전히 가끔 아팠지만 비행기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가서 치료받을게요.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엄마, 내일 정말 아빠 만나? 세린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일이면 아빠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사히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잠시만요, 강씨. 대사관 직원이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동행하실 겁니다. 국정원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2명의 한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이분은 박진우 요원이고요.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국정원 요원들. 영화에서나 보던 사람들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여전히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특히 조심해야 해요. 공항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곳곳에 중국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저희가 주변을 살필게요.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베이징 경유 서울행이시네요. 여권 주세요.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는 동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임신 중이신가요? 의사소견서 있으신가요? 준비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탑승권 나왔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베이징 경유 때였죠. 베이징 공항에서 갈아탈 때가 가장 위험해요. 중국 당국이 집중 감시하는 곳이거든요. 김 요원의 설명에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까지는 3시간. 그 후가 진짜 고비였죠. 선생님, 컨디션은 어떠세요? 박 요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사실 배가 계속 당기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공항,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서 있는 공안들. 환승 구역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세요. 하지만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공항을 가로지르는 것은 고통스러웠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요원이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 요원은 세린이 손을 잡고 앞서 걸었죠. 환승 보안 검색대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분들 따로 검사해야겠네요. 공안이 우리를 지목했습니다. 왜죠? 문제 있나요? 김 요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임산부와 아이 동반자는 별도 검사 규정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별도 검사실로 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침착하세요. 김 요원의 속삭임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검사실에서 공안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국인이신가요? 네. 관광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임산부는요? 제 처제입니다. 중국 교포인데 한국에서 출산하려고요.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중국말 할 수 있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금. 할 수 있어요. 더듬거리며 중국말로 대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안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공안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진통. 같아요. 병원. 김 요원이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한국 병원 예약되어 있어요. 공안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빨리 가세요. 의무실 들르시고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아니, 것 같아요. 아기가. 2 요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단 탑승구로 가요. 기내에 의료진이 있을 겁니다. 거의 뛰다시피 탑승구로 갔습니다. 다행히 막 탑승이 시작되고 있었죠. 응급 상황입니다. 임산부가 진통 중이에요. 승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기내에 의사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탑승하세요. 이륙 후 진료 가능합니다.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승무원들이 비즈니스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누우세요.
의사 선생님 오실 겁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식은땀이 흘렀죠. 엄마, 세린이가 무서워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중국 영공을 벗어나는 순간 김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국제 영공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했습니다. 조기 진통 증상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한국 도착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약을 먹고 조금 진정되자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의 세상, 자유로운 하늘. 선생님, 곧 도착합니다. 남편분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김 요원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는 걸까? 자유 대한민국에?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도착한 것입니다. 자유의 땅에. 선생님, 저희가 먼저 내려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김 요원과 박 요원이 먼저 내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올라와 말했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리시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혜원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는 국정원 탈북자 지원팀 이성준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별도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동했죠. 남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부인과 의료진도 대기 중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국정원의 세심한 배려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별도 대기실 문이 열리자 그곳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혜원아, 석진, 2년 만에 재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힘들었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보위부가 이미 내 연구 자료를 의심하고 있었어. 시간이 없었어. 먼저 와서 너희를 데려올 준비를 해야 했어.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구하기 위해 먼저 길을 만든 것이었죠. 아빠. 세린이가 아빠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세린이 많이 컸구나. 아빠가 정말 보고 싶었어.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 이 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지만 선생님 건강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 내 의료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찰을 시작했죠. 임신 28주, 조기 진통 증상이 있으시네요. 지금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의사의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기는 건강한가요? 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안정이 필요해요.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이 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생님 가족을 6개월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남편분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거든요. 북한 내부 협력자들을 통해 선생님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국정원이 지켜보고 있었다니. 압록강 도강 때도 저희가 개입했습니다. 북한 경비대 일부를 매수했고 안전한 시간대를 선택했죠. 그럼 순옥 씨도? 네. 저희 협력자입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분이죠. 모든 것이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구출 작전이었던 것이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라도 들킬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오히려 안전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엔 막막했어. 하지만 국정원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어. 직업 훈련도 받고 지금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 생각 많이 했어? 매일매일 했지. 특히 세린이가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 서울의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VIP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이 팀장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이렇게까지 돌봐준다니.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립니다.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었죠. 임시 신분증입니다. 정식 주민등록은 하나원 교육 후에 받으실 거예요. 강혜원, 대한민국 국민. 그 신분증을 보며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구나.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세린이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여기가 우리 나라야. 그럼 학교도 다닐 수 있어? 그럼,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름 뭐로 지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자유롭게 태어날 아이니까 자유와 관련된 이름이면 좋겠어요. 그래, 자유로운 새벽, 새벽이는 어때? 가족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희망처럼 반짝였죠. 혜원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킬게. 남편의 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자유. 드디어 찾은 자유.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겠죠.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겠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응해야 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고, 무엇보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무사히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축하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첫 울음소리.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아. 우리 새벽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지켜내시다니. 간호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퇴원 후 국정원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로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죠.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서 적응하세요. 그 후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이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입니다.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교육이라는 말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강하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리모컨 하나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이었죠. 엄마, 이거 봐. TV에서 뭐든지 볼 수 있어. 세린이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은 매일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해. 월급도 괜찮아. 당신이 가져온 정보가 그렇게 중요했어? 응.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대. 남편의 결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강혜원 씨는 특별반에 배정됐습니다. 교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반이에요. 특별반에는 저처럼 북한에서 교사였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영어 교사였어요. 전 함흥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서로를 이해하는 게 쉬웠죠. 하나원 교육은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회복하세요. 상담사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살아서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희망이 됩니다. 언젠가 그들에게도 자유가 올 거예요.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북한과 많이 달라요.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중시하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정해진 것만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한다니. 수학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걸 중요시해요. 오히려 제가 꿈꿨던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교육. 석 달의 교육이 끝날 무렵 국정원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하시겠어요? 정말요?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북한 교사 경력을 인정받아 단축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니.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진짜 우리 집.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새로운 시작.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말투 때문에 탈북자라는 게 금세 들통났죠.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말투가 이상하대. 세린이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걸었으니까요.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학 교육 과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었죠. 단순 계산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6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 발표 날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 없었습니다. 합격이야. 당신 합격했어. 남편이 먼저 확인하고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수학 교사 자격증. 그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국정원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탈북민 멘토로 활동하실 수 있어요. 새로 오는 탈북 교사들을 도와주세요. 받은 도움을 되갚을 수 있는 기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새벽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세린이도 점점 학교에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선생님 될래.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교사가 된 지 3년째. 선생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말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오니 낯익은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원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국정원의 이성준 팀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직급이 되어 있었죠. 선생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제안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남북교육통합준비위원회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북한 교육 시스템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통일. 그 단어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교사니까요. 그날부터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통일 교육 자료를 만들었죠. 북한 수학 교과서와 남한 교과서의 차이점을 분석해 주세요. 통일 후 수학 교육 과정은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요? 질문들에 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어느 날 탈북민 학생을 만났습니다. 선생님도 북한에서 오셨어요? 16살 준영이었습니다. 혼자 탈북해서 한국에 온 아이였죠. 응. 선생님도 북한에서 왔어. 저도 수학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는 너무 어려워요. 준영이의 눈에서 제 옛 모습을 봤습니다. 같이 공부해볼까?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렇게 시작된 방과 후 수업. 준영이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맞아. 여기서는 다르게 접근해.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 아이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람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준영이의 밝은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국정원에서는 계속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연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더 많은 곳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탈북의 과정, 정착의 어려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를 찾은 여러분은 이미 영웅입니다.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정희예요. 양정희요. 북한에서 제 제자였던 정희가 탈북에 성공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국에 계시다는 소식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제자와의 재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순간이었죠. 선생님처럼 저도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제 저는 탈북 교사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매달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었죠. 한국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처음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진심은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네트워크는 커졌습니다. 탈북 교사 모임은 이제 하나의 단체가 되었죠. 자유를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가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이 통일 후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세린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새벽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통일 동아리 만들었어. 세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 돕는 동아리야. 엄마가 하는 일처럼 아이들이 제 삶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남북 수학 교사 화상 교류. 물론 북한 교사들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중국에 있는 북한 교사들과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작했죠. 강 선생님, 정말 한국에서 교사를 하고 계신가요? 화면 너머의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언젠가 함께 가르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교실에 들어서며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밝은 인사가 돌아옵니다. 칠판에 수학 공식을 적으며 떠올립니다. 북한의 교실에서도 남한의 교실에서도 수학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우는 아이들의 자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좋아. 뭐든 물어봐. 자유롭게 질문하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 제 사명이죠.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언젠가는 저 하늘 아래 모든 한반도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국정원이 지켜준 이 생명으로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지금까지 강혜원 선생님의 놀라운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자유를 찾은 한 교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국민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강혜원 선생님들이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